안녕하세요. 8월 월말 모의고사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문제로 몇 개 추출을 해봤습니다. 강평 시간에 보지 않은 문제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은 JHJ 그룹이나 줌 미팅 들어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신규 진보성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 문제만으로 구성했는데 판례 문제들 문제풀이 스킬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OX 문제풀이 강의에서 전달드리고 있는데 그 문제풀이 스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발명에서 구성 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잠깐 해설해드리면 요 구성이나 속성이 이게 효과 얘기하는 겁니다. 효과. 그리고 OX 문제풀이 강의에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공부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문제를 푼다. 그 정상을 예시를 드리고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여기 구성이나 속성이 나오자마자 저거 내가 판례 강의에서 배웠던 저 판례인데 떠오르시면 완성된 겁니다. 그 레벨까지 가기 위해서 판례 노트 밑줄을 수시로 반복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이거 저 내재된 속성이라고 기억나시나요? 판례 강의에서 했던 거? 내재된 속성. 선행 발명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뭐뭐라도 나왔는데 전제 조건 무슨 면 무슨 경우 무슨 때 무슨 더라도 여기 이거 읽자마자 끝나야 됩니다. 이 사건은 내재된 속성 요거와 관련된 판례예요. 선행 발명에 게시된 물건이 특허 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끝났어요. 이러면 신규성 위반입니다. 무슨 면이 다시 나왔는데 이거 더라도 하자마자 끝나야 됩니다. 내재된 속성. 제가 특허청 강의 가서도 세미나를 했었던 판례인데요.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판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추론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99% 고순도로 추출된 컴파운드 A. 우리가 어떤 유기화합물을 만들 때에는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불순물이 거의 없는 A, 순도 높은 A, 뭐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은 이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편하신 난이도로 제가 각색한 겁니다. 출원 전에 A가 공지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A는 순도가 몇 %인지는 안 써 있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특허 발명에서 구성요소 특정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지금 같은 경우는 99% 이상의 그 순도 높은이라는 효과가 높은 순도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효과가 선행 발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선행 발명에서는 A를 만든 거는 있는데 이거의 순도는 써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얘가 이 당시 만든 것도 99%가 가능했어요. 그러면 얘는 신규성 위반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이 당시 공시됐을 때는 얘를 불순물이 무조건 50%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도가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이 당시 없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당시에 99%짜리가 없었어요. 무조건 이 당시 기술에 따라서 A를 만들면 불순물이 50% 들어가 있어요. 그럼 99%짜리 A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추론은 신규성이 있는 거고 이 당시에도 제조를 하면은 99%짜리 고순도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얘가 신규성이 없고요. 이랬을 때 공지된 것은 순도가 몇 %인지는 안 써있고 그냥 A라고만 써있어요. 하지만 공지될 당시에도 이게 내재된 속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재된 속성이 이때에도 발현될 수 있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신규성 위반. 내재된 속성이 이때는 발현될 수 없었어요. 기술이 미흡해서. 그러면 얘는 새로운 기술로서 신규성 오케이. 이게 내재된 속성. 이러한 내재된 속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은 판례 강의에서 한 거고 그 자세한 설명과 밑줄이 외워져 있으면 방금 지문은 첫째 줄 읽자마자 내재된 속성 기억해서 가만히 있어봐. 선행 발명의 그 속성, 그 효과가 기준이 있지 않더라도 얘 신규성 위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연상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의 발명이 게시된 물건이 특허 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 점이 인정된다고 끝나네요. 여기는 된대잖아요. 된다면 이건 신규성 없는 거예요. 특허 발명에 해당 구성이나 속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 대상으로 한다는 특정한 한정이 없나 이런 거 절대 뭐 틀리게 할 게 없습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OX 문제풀이 강의에서 판례 읽는 문제풀이 스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긴 문장들 아주 약하게 읽는 거예요. 의미가 없거든요. 원래부터 존재했던 내재의 속성을 발견한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는 거죠. 신규성이 되냐 안 되냐. 다시 합니다. 이게 OX 문제풀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문제풀이 스킬입니다. 문제풀이 스킬이 약하신 분들은 OX 문제풀이 강의, 기출문제풀이 강의, 객관식 풀이 강의 중에 하나는 들어오셔야 돼요. OX 문제풀이 강의는 8월에 했고 이제 곧 종강이고요. 기출문제풀이 강의는 9월, 객관식 강의는 10월에 있는데요. 문제풀이 강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한번 참고해서 이걸로 샘플화 해보세요. 특허 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이거 읽자마자 끝나야 됩니다. 판례 강의에서 배웠던 내재적 속성이 연상돼야 돼요. 선의 발명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 무슨 경우 나오면 무슨 판례구나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근데 이 두 번째 줄 가기도 전에 구성이나 속성 나오자마자 떠올라야 됩니다. 내재적 속성이 판례구나. 그러면 출원 전에 공개된 내용 중에서 이 효과가 명적으로 없어도 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신규성 위반이다. 이게 연상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된대요. 그럼 신규성 부정이다.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아주 강약 조절하면서 대충 읽어야 됩니다. 이걸 대각선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해진 시간에 문제 풀 수가 있어요. 2번 양리기전은 끝나야 됩니다. 얘는 무슨 경우 가기도 전에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판례 강의에서 쟁점 정리 다 있습니다. 필요한 쟁점. 양리기전 기억나시나요? 필기를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2조 사항이호 쟁점이 있어요. 원래 의학용도는 질병과 약효로 쓰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양리기전으로 쓴다 하더라도 어떤 질병과 약효의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42조 사항이호 오케이. 이 쟁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진보성 판단할 때 구성 인정 여부가 있죠. 쟁점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판례에서. 그래서 양리기전을 읽자마자 예 아니면 예 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 끝난 거예요. 그 길까지 가시면 됩니다. 특정 물질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읽을 수 있죠. 제가 약대생의 기본적 지식들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게 유효 성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이라고도 하고 의약이라고도 하죠. 무슨 치료제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불가분적으로 내린 속성으로서 특정 물질과 의약용도와의 결합을 도출해낸 계기에 불과하므로 이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도 OX에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양리기전을 읽자마자 뒤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특정 물질이 뭔지 그냥 해설만 해드린 거지 강의로 해서 해설해 드린 거지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약용도 발명의 청구에 기대는 양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 특정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했었죠. 특정하는 역할을 하는지 아닌지 얘네요. 구성 인정 여부. 다시 합니다. 2번 질문은 양리기전 읽자마자 판례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42조 사항이호 쟁점과 구성 인정 여부 쟁점이 있어요. 두 개를 연상하면서 나머지 내용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기서 OX 할 게 없거든요. 쑥 보다가 특정 끝났습니다. 구성 인정 여부 얘기고요. 그럼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역할을 할 때만 구성이 인정되고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 요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특정하는 역할을 하는지와 관계없이 끝났습니다. 이거 X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판례는 4줄, 5줄이 된다 하더라도 키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키포인트는 양리기전 읽자마자 주쟁점, 근데 특정 얘기 나왔다 그럼 구성 인정 여부. 그럼 특정하는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OX 보는 겁니다. 근데 관계없다고 하니까 X예요. 그 자체가 청구물 한정하는 구성요소 아닙니다. 역할을 할 때만 구성요소로 인정되고요.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구성요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습해 보세요. 지금 판례 강의 종강하신 분들이 아마 8월 월말 모의고사 보고 갔을 겁니다. 그럼 판례 강의에서 굉장히 시간 많이 투자하면서 이거 다 제가 했던 사건들하고 연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약 분야 심판소송 하고 있으니까 썰도 풀어드리고 실무적 내용도 풀어드리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오랜 시간 투자했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판례 노트 밑줄 정리까지 지금 다 나와 있죠. 그거를 참고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리기전 읽자마자 두 가지 쟁점이 연상되는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면 특정을 하냐 안 하냐로 OX가 바로 캐치가 되는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문제풀이 강의 하나는 들어오셔야 돼요. 3번 한 개의 청구범위의 한 일부에 공지기수의 진보성 부정되는 거주류가 있는 경우 무슨 경우 나오는데 이것도 끝나야 됩니다. 얘는 이관점이에요. 청구항은 레인지로 기재한다고 했습니다. 발명을. 이 레인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이 청구항 전체가 거절이유 있다라고 합니다. 일부라도 거절이유 있으면 이 거절이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절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껴 있으면 그냥 이 전체 청구항 전체를 거절이유 있다라고요.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했었는데요. OX 문제풀이 강의. 예를 들어서 A1 또는 A2 또는 A3 청구항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라고 했죠? 마쿠시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마쿠시 타입 중에 A1이 거절이유 있어요. 이거는 다 그냥 이 전체 청구항이 거절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대응되는 개념으로 유기적 결합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본 강의 조무특강 때부터 되게 많이 했던 거죠. 얘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로 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A가 신규 진보성 없어도 A 플러스 B가 신규 진보성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판단하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집니다. 얘 대비예요. 마코시 타입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느 하나도 거절이 있으면 다 거절, 유기적 결합으로 되어 있으면 각 구성 요소 중에 어느 하나가 거절이 있는지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가 신규 진보하지 않다고 해서 A 플러스 B가 신규 진보성 거절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 나머지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면 이 전체로 신규 진보성을 보는 거고 나머지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여기요. 마코시 타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항은 거절돼야 합니다. 마코시와 유기적 결합 관계 대비하면서 연상되시면은 바로 게임 끝난 겁니다. 4번 29조이랑 소정의 29장 각호지이네요.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됐거나 공유시된 발명에서 출원 전은 발명의 공지 또는 공유된 시점이 출원 전이나 의미이지 여기로 끝나야 됩니다. 얘도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출원 전에 공개가 됐냐 아니다지 출원 전에 공개가 됐는지를 인정하는 증거도 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출원 전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로 끝나야 됩니다. 증거까지 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 체크하고 끝. 법원은 출원 후에 작성된 물건들을 기초로 해서 어떤 발명 또는 기술이 출원 전에 공지됐는지를 인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얘는 이쪽 하나만 포인트로 잡는 겁니다. 5번 공연 실시됐다고 하면 발명의 내용이 비밀 유지 약정 없는 상태에서 이걸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죠. 비밀 유지 의무 약정이 없는 상태. 불특정 다수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밑에 바로 있네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체크 포인트 1. 얘들은 공지나 공유 실시나 똑같습니다. 체크 포인트 1. 불특정 다수인인지. 이 불특정 다수인은 비밀 유지 의무 없는 자를 말합니다. 2. 발명의 내용을 쉽게 실시 가능할 정도로 인식. 발명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쉽게 실시 가능할 정도로 인식 가능. 올해 기출문제도 제가 정확하게 적중한 문제 나왔었는데요. 심사기준 문구로요. 첫 번째 불특정 다수인지, 그러니까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두 번째가 발명 내용이 쉽게 실시 가능할 정도로 해야 돼요. 이게 올해 기출에 뭐가 나왔냐면 내부의 특징이 있는 발명인데 외형만 보여줘요. 그러면 그 내부의 특징이 있는 것을 쉽게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요.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오픈됐는지. 이건 두 번째 체크. 올해 기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에 많이 나왔던 시험 스타일인데 누군가가 봤을 필요는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됩니다. 인식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거나 X예요. 인식 안 했어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만 놓이면 O입니다. 체크 포인트 1, 2, 3. 이것도 그 문제 풀이 강의나 판례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다시 합니다. 공연 실시 되었다 하면 여기로 끝나야 돼요. 여기로 끝나자마자 체크 포인트 1, 2, 3를 정리하시라고요. 1. 불특정 다수인지 2. 쉽게 실시 가능할 정도로 발명 내용이 오픈되는지 3. 인식했을 필요는 없고 가능만 하면 되는데 혹시 인식했다라고 해서 틀린 질문을 나오는지 이렇게만 체크하라고. 인식했다라고 안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상태 이거 오케이. 비밀 유지 의무 작성 없대요. 이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발명의 내용이 쉽게 되는지는 이게 안 써 있잖아요.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문제풀이 강의 한번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OX 문제풀이 강의에서 거의 매 수업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당신은 잘못된 사람입니다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건을 1, 2, 3를 만족해야 돼요. 이때 지문에서 1과 3를 만족하기 때문에 당신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O라고 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요건들이 다 지문에 써있지 않다도 O라고 해야 되는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럼 X는 언제 하냐? 요건들을 바꿔치기해서 X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 소리인지 알겠나요? 여기는 지금 이 두 번째 요건이 아예 안 써있어요. 아예 안 써있으면 O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거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시는 분일수록 객관식에서 처음에 한계를 느껴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발명 내용 쉽게 실시 이게 없잖아. 이거 X 아니야? 이렇게 되면 하나도 못 풀어요. 객관식이 완벽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느낌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계속 푸는데도 감을 못 잡겠다 하면 문제풀이 한번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좀 잡아드리거든요. 5번은 맞는 지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1번 문제였습니다. 판례 문제 푸는 스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번은 정정사항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3번은 지금 정답은 4번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 보신 문제에서 이 3번이 보정을 각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본 것은 3번도 옳지 않은 것으로 됐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본 것은 이 3번 지문을 X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복수 정답이 됐습니다. 3번, 4번 두 개가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수 상정에 있어서는 이거 둘 다 맞는 걸로 점수가 책정될 겁니다. 등수 상정에서는 둘 다 맞는 걸로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보시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도서몰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3번 지문을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바꿔놨습니다. 재심사 청구 보정에 대해서 그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포함하더라도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 없는 이거 너무 많이 했다. 0.1조 관련 없는 부분에서 거절료가 나오면 보정 각하합니다. 얘가 케이스 4죠. 보정 각하 쟁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강의, 주문 특강에서 너무 많이 했었습니다. 보존각하는 쟁점이 3개밖에 없어요. 보존각하는 사유, 그 다음에 얘는 예고 통지 안 하고 단독 불복이 안 됩니다. 거절 결정과 함께만 불복이 가능하고요. 후속 절차 진행된 후에는 번복 불가합니다. 지금 문제는 사유와 관련된 건데 사유 첫 번째, 자진 보정이나 최초 고통이면 보존각하 떠올리지도 말으셔야 됩니다. 최후나 재심사라는 단어가 꼭 들어오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4번 문제가 틀린 지문이 됐는데 4번 문제 아니네요. 넘어갑니다. 최후나 재심사라는 단어가 꼭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47조 2항 위반, 3항 위반, 그 다음에 새로운 거절료 있을 것. 근데 이 새로운 거절료 관련해서 청구항 삭제에 따라서 새로운 거절료 발생한 경우는 보존각하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수습변리사 실수여서 봐준다 그랬었죠. 근데 이거와 관련된 판례 강의에서 있습니다. 케이스 1, 2, 3, 4가 있었어요. 0.1초 만에 연상되셔야 됩니다. 케이스 1, 청구항 삭제만 한 경우, 케이스 2, 청구항 삭제하면서 인용하는 항번호 잘못 변경한 경우, 케이스 3, 청구항 삭제하면서 인용하는 항의 특일적 기재 누락한 경우, 여기까지는 보존각하 안 해요. 봐줍니다. 근데 케이스 4, 청구항 삭제는 했지만
청구항 삭제와 연관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거절이 나온 경우 보존각하를 합니다. 케이스 4만 보존각하를 해요. 전부 다 청구항 삭제를 하는 보정을 포함하는데 1, 2, 3는 보존각하 안 하고요. 4는 보존각하를 합니다. 얘와 얘의 차이점은 청구항 삭제는 했지만 청구항 삭제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그럼 4, 청구항 삭제하면서 연관된 부분에서 그럼 1, 2, 3 이렇게 다시 옵니다. 0.1초 3번에서 청구항 삭제는 했지만 청구항 삭제와 관련이 없다. 바로 0.1초. 이건 보존각하는 거예요. 보정을 각하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시 이 무슨 더라도 전제 조건 나왔어요. 전제 조건 나오자마자 케이스 1, 2, 3, 4가 연상이 돼야 되고요. 케이스 1, 2, 3, 4는 청구항 삭제 보존과 연관이 있냐 없냐로 보존각하를 하냐 안 하냐를 나누는데 여기 연관이 없대요. 그럼 보존각하 합니다. 연관이 있어요. 그럼 보존각하 안 합니다. 이렇게요. 굉장히 심플하게 문제가 풀이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도서몰에서 판매하는 모의고사에서 3번 지문을 수정했기 때문에 정답 4번만 써 있고요. 현장에서 응시하신 분들은 3번과 4번 복수정답 처리해놨습니다. 다음 7번 30조는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1번 3조 1항 1호에 의한 발명의 공개는 규정대로 특박권자가 의사에 의한 것이면 충분하고 맞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판례 강의에서도 했었는데요. 발명자와 공개자가 항상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박권자가 직접 발명을 공개하거나 자신의 발명을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니다. 0.1초입니다. 이거 2차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케이스 사례도 많이 연습했죠. 기본 강의, 조문 특강, 판례 강의 전부 다 했어요. 2번 국내 우주 출원에 있어서 그 선출원 발명의 공지일부터 그 선출원이 발명의 공지일부터 여기 읽자마자 끝나야 돼요.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지금 무슨 경우가 요 뒤에서 나오는데 전제 조건 읽자마자 이거는 무슨 조문이구나, 무슨 판례구나 연상되면은 시험장 가셔도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 두 번째 줄 무슨 경우 가기도 전에 여기서 끝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기본 강의, 조문 특강 다 엄청나게 많이 했던 내용. 0.1초 만에 연상되셔야 됩니다. A 공지했어요. A 선출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그림. 그냥 세 줄 그리는 것만으로 그냥 바로 기억나시죠? 출원하면서 국내 우주 했어요. 그러면서 30조 하고 싶어요. 이건 30조는 우선일이 효과가 인정돼서 요거 선출원일만 12개월 이내 들어오면 30조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A 공지됐고 A 다른 나라에서 기초 출원하고 한국 들어와서 54조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30조도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한국 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이라고 하죠. 이게 12개월 이내 들어와야 됩니다. 요거 차이점. 국내 우주와 조약 우주 차이점. 국내 우주는 선출원이 12개월 이내 들어왔으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도 30조를 할 수가 있어요. 조약 우주는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꼭 조약 우주 출원해야지만 30조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 1차나 2차나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0조와 우주가 연관됐다, 무조건 이거 떠올리세요. 30조와 우주가 연관됐다, 이 쟁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1초 만에 끝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0조 문제인데 국내 우주 얘기 나왔다, 이거라는 거예요. 선출원이 발명 공지부터 12개월, 이거네요. 선출원이 발명 공지부터 12개월 이내 들어오면 얘가 12개월 지났어도 3조 가능합니다. 그 선출의 기초에서 국내 우주 후출한 경우 무슨 경우 나왔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럼 공지에 된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후출원의 출원이 공지부터 12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무슨 더라도 다시 나왔는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되기 때문에 공지에 된다. 끝. 3번 출원서에 기된 발명의 공개 행위의 후속 절차. 게임 끝. 후속 절차로서 반복 공개 행위 무슨 더라도 끝. 이 경우에는 최초 공지 행위에 대해서만 3조 절차를 정확하게 밟았으면 후속 공지 행위 전부 다 30조 효과 줍니다.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30조 효과를 받을 수 없다. 틀렸어요. 최초 공지 행위에 대해서만 3조 제대로 했으면은 후속 공개에 대해서는 3조 안에도 공지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의사에 관한 공지란
이거 정의 규정, 취지 규정 이렇게 말하는데 정의나 취지는 절대 X 문제로 안 나옵니다. 정의나 취지 지문은 1, 2, 3, 4, 5 5가지 지문을 구성할 때 뭐 할 게 없어갖고 집어넣는데요. 가끔 무조건 맞는 지문으로 나옵니다. 의사의 반환 공지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와 진로, 누설되거나 타인이를 도용한 경우를 말한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의사의 반했는지 여부의 입증 책임은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한다. 이건 누가 유리한지로 편하게 가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반환 공지가 인정되면 출원인한테 유리하거든요. 출원인이 입증하는 거예요. 출원인이 바로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가 이게 출원인 얘기하는 거예요. 출원인이 입증 책임 같습니다. 누가 유리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증 책임은. 공지에 적용 규정은 발명의 공개에 대해서 공지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이것도 취지 규정이네요. 취지 규정은 무조건 맞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세요. 이런 취지 규정, 취지 내용들은 판례노트 밑줄에 제가 밑줄을 안 쳤습니다. 왜냐면은 판례노트 밑줄 다른 걸 보더라도 충분히 연상될 수 있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죠. 8월 얼마의 모의고사는 일부러 판례노트 밑줄이 아닌 부분에서도 출제를 하겠다고. 근데 판례노트 밑줄만 보시면 다 연상해서 풀 수 있다가 이런 겁니다. 취지 같은 경우는 밑줄을 안 쳐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그냥 좋은 얘기거든요. 좋은 얘기들은 그냥 X가 될 수가 없어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30초였습니다. 그 다음에 10번만 하나 더 보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권리범위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사 사이에 심판 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관하여만 다툼이 게임 끝. 이걸로 끝나야 돼요. 예, 확인의 이익쟁점. 확인의 이익이 여러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판례 강의에서 다 정리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이거요. 확인 대상 발명과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이 일치하는지. 근데 이 기억나세요? 판례 강의에서 했던 거? 스텝 1. 확인 대상 발명과 실시가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스텝 2. 확인 대상 발명과 준비 중인 게 일치한다고 우겨. 근데 스텝 3. 준비 중인 거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다투질 않겠대. 이러면 각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판례 강의에서 많이 했던 거. 0.1초 만에 연상돼야 됩니다. 판례 강의에서 되게 많이 설명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차나 2차나 되게 자주 시험 문제 나오는 거여서 그래요. 확인해 있고 확인 대상 발명 특정은 무조건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확인의 이익이 여러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도 확인의 이익이죠. 뭐 권리 대 권리, 적적 권리 범위 심판. 판례 강의에서 그 필기해드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확인 대상 발명은 실시 또는 준비 중인 발명과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실시 중인 발명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준비 중인 발명과 일치하면은 또 확인의 이익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준비 중인 발명과 일치하더라도 이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자가 다툼이 없으면 각하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치하는가, 일치하더라도 다툼이 있는가, 이 두 단계만 보고 OX 해야 돼요. 일치하는가, 일치하더라도 다툼이 있는가. 이거요. 봐봐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만 다툼이 있을 뿐이 이 사례라고요. 현재 실시하는 것만 다툼이 있는데 확인 대상 발명은 현재 실시하는 거하고는 다르대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준비하는 건 다툼이 없고요. 이 실시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요. 그럼 각하. 이 연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쟁점밖에 없거든요. 이 두 줄 읽자마자 이 판례밖에 없기 때문에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거의 끝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판 청구인이 실시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 대상은 특정 확인 대상 발명이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 점에서 그냥 다툼 없다 끝. 이 뒤에 또 나오네. 확인 사살 시켜주네요. 다툼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익이 없다. 각하. 0.1초. 맞는 지문입니다.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 다 같은 말입니다. 2번. 확인 대상 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 이거 또 이 문제네요. 이거 같은지 다른지 이걸 동일성이라고 하는데 게임 끝. 이거 하자마자 끝. 사실적 관점에서 같아야 되고요. 요 위에다 필게 될까요?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해야 되고요.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죠? 무슨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던가 요지가 같다라던가 주요한 취지가 같다라던가 이런 거 하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0.1초. 피청구인이 확인되면 실시 여부라는 사실관계 확정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다 읽을 필요가 없고 발명이 사실적 관점 이것만 같다고 보는 경우에 한해서 끝.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동일성 인정해요. 판례 문제는 모든 지문을 강약 조절 없이 똑같은 속도로 읽으면은 절대 시간 내에 시험 문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례 지문들이 보통 길거든요. 그래서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 판례 지문들은 조문 지문보다는 체크 포인트가 적어요. 조문 지문은 체크 포인트가 하나의 지문에 3개에서 4개까지 또 있습니다. 이거 계속 월말 모의고사에서 연습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판례들은 체크 포인트가 거의 1개밖에 없어요. 여기도 이거 읽자마자 체크 포인트 이거 하나. 여기도 이거 읽자마자 체크 포인트 이거 하나.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적 관점인지 아닌지. 체크 포인트가 보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지문이라 하더라도 그 체크 포인트 연상되고, 이 연상은 판례 수업 들었으면 연상이 되는데 판례 수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상이 안 되면 문제풀이 꼭 하나 들어오셔야 됩니다. 연상된 것만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되게 빨리 읽어요. 이런 거 되게 빨리 읽어야 된다고 제가 X 표시해야 되는 건. 이런 거는 시험장 가셔서 이제 100점 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어떤 레벨인지를 계속 예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레벨이 벌써 달성되신 분들은 내년에 100%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월말 모의고사 상위권 분들은 100% 합격합니다. 그동안 계속 합격해 왔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연과학만 방심하지 마세요. 100% 합격합니다. 근데 내가 아직 조금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게 연상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레벨까지 가기 위해서 판례노트 밑줄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판례노트를 읽던가. 그리고 읽더라도 내가 실력 향상이 없는 것 같다면 문제풀이 하나 정도는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3번 권리범위 심판은 현존한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야 돼요. 일단 정보의 발견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무슨 더라도 나왔는데 소멸되었을 경우 여기서 무슨 경우 다시 나왔죠. 이 게임 끝. 얘도 기본 강의 조문 특강에서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얘는 이겁니다. 침해 금지하고 권학은 특허권 소멸 후에는 못해요. 이게 판단 기준 시점이 침해 금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하고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 당시에 특허권 소멸했으면 못한다는 각하시켜버립니다. 얘는 심결시 기준이에요. 심결시 당시에 소멸했으면 각하시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뭐가 있냐면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특허권 소멸했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많이 했죠? 기억나죠? 소급 소멸은 당연히 못하고요. 무효신결 확정같이.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봐야 돼요. 안날부터 3년 소멸시효는. 안날부터 3년 소멸시효 만족하면 소급 소멸 아니면 작년에 소멸된 후에도 가능합니다. 얘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특허권이 소멸됐을 경우 그럼 손배는 그 다음에도 소멸시효 남았으면 가능한데 침해금지나 권학은 못한다. 이거요. 특허권이 소멸됐을 경우 권학은 무조건 못해요. 소멸 이후에는 이익이 없다. 못합니다. 이익이 없다. 못해요. 0.1초입니다. 특허권은 현존하는 권리를, 이 말이 무조건 소멸하고 연관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존하는 권리를 이 얘기 나오자마자 이거 소멸쟁점이구나 연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무슨 경우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못한다만 찾는 거예요. 바로 가서 못한다, 없다 이렇게요. 4번 확인 대상 발명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이 게임 끝.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험에서 100점 받을 경제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연습해드리고 있어요. 무슨 더라도가 이 뒤에서 나오는데 불명확한 부분 나오자마자 끝나야 돼요.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기재를 통해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확인되는 설명서의 기재는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 끝. 무슨 경우가 다시 나왔네요. 판단할 수 있다. 끝.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럼 그 판례 연상하면서 이게 그 판례가 저거거든요. 대략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억나세요? 우리 판례 강의에서 이것도 많이 강조했었는데 대략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끝. 판단할 수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대. 그러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확인 대상은 특정된 것으로 본다. 5번 확인 대상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해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건 뭐예요? 다른 것과 구별이 안 된대요.
끝났죠? 얘가 확인대사 말명 특정인데 확인의 이익과 확인대사 말명 특정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100%. 확인대사 말명 특정은 특허와 대비가 가능해야 되고요. 다른 것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AND 조건이에요. 대비도 가능하고 AND 다른 것과 구별도 돼야 됩니다. 만약에 대비가 안 된다? 확인대사만 불특정된 거고요. 대비는 되지만 다른 것과 구별 안 된다? 확인대사만 불특정된 겁니다. 근데 봐봐요. 다른 것과 구별이 안 된대요. 그러면 대비가 되든 말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하자마자 여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AND 조건 이게 연상돼야 됩니다. 무슨 덜어도 나왔는데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으면 무조건 안 돼요. 나머지 구성만 이거 다 대충 읽으라는 소리죠.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고 무슨 면 나왔는데 필요 없어요. 특정 안 된 걸로 봅니다. 다른 것과 구별이 안 되면 확인되는 특정 문제에 있어서 각하됩니다. 이렇게 권리범위 심판에서 정말 중요한 지문들을 모아놨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또 출제될 거니까 전 지문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까지 한번 봐봤고요. 잠깐 끊었다가 나머지 문제 몇 개 또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